가진 멋에서 내리면 끝이야. 다신 안 봐. 웃기지 마요. 행해도 못한다면서. 그녀는 비가 쏟아지는 도로 한복판에 저를 버려둔 채 차가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했던 4월의 밤이었어요. 평범한 가장이자 무던한 직장인이었던 제가 딸버린 그녀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저당 잡히게 된 건 아내도 모르게 시작된 그날의 아주 사소한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예정된 파국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춤을 췄지만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폭우가 고속도로를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지방 거래처와의 지루한 미팅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피로가 물먹은 솜처럼 온몸을 짓눌러 오더군요. 46이라는 나이가 새삼 무겁게 느껴지는 건 아마도 15년 넘게 반복된 이 지긋지긋한 출장길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집에 가봤자 반겨주는 건 싸늘하게 식은 저녁밥과 아내의 잔소리뿐이라는 사실이 엑셀을 밟는 제 발목을 자꾸만 머뭇거리게 만들었으니까요. 도저히 눈꺼풀을 들어 올릴 힘조차 없어서 잠시 쉬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눈앞에 나타난 낡은 휴게소 간판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주차장엔 화물트럭 몇 대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고 빗줄기는 가로등 불빛을 받아 날카로운 파편처럼 사방으로 튀고 있었습니다. 차 시동을 끄자마자 세상은 오직 빗소리 하나로 가득 찼고 그 고립감이 묘하게 안도감을 주더군요.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는 생각에 우산을 챙겨 차 문을 열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건물 처마 밑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이 늦은 시간에 더구나 이런 외진 휴게소에 사람이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기이한 풍경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젊은 여자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 폭우를 다 맞은 듯 머리카락은 물미역처럼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얇은 흰색 블라우스는 완전히 젖어 피부처럼 투명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파랗게 질린 입술을 덜덜 떨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물에 빠진 새 한 마리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기요,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저 좀 도와주세요. 네, 무슨 일이라도. 여자는 제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빗물에 번진 마스카라 자국 때문에 눈가는 검게 얼룩져 있었지만 그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팔로 자신의 몸을 감싸 안으며 뒷걸음질 쳤는데 그 동작이 오히려 저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더군요. 비를 피하려는지 몸을 웅크릴 때마다 젖은 옷감이 그녀의 굴곡진 몸매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뇌리에 박힌 그 잔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지갑이랑 핸드폰을 다 잃어버렸어요. 화장실 간 사이에 누가 가방을 통째로 가져가서.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직원한테 말해서 전화를. 직원이 없어요. 문도 다 잠겨 있고 저 1시간째 이러고 있었어요. 제발 서울까지만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난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모르는 사람을, 그것도 젊은 여자를 차에 태운다는 건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치아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제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대로 두고 가면 저 여자는 오늘 밤 저체온증으로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그 간절한 눈빛이 거절이라는 단어를 제 목구멍 속으로 밀어넣게 만들었습니다. 한숨을 짧게 내쉰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타세요.
일단 서울까지 갑시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묘하게 가슴 한구석을 간지럽혔습니다. 회사에서는 김 부장, 집에서는 아빠 혹은 당신으로 불리던 제게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잊고 지냈던 어떤 존중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그녀를 조수석에 태우고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했을 때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눅눅한 빗물 냄새와 함께 그녀에게서 풍기는 달콤한 샴푸 향기가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으니까요. 히터를 가장 강하게 틀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추운지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시트가 다 젖어서 어쩌죠? 괜찮습니다. 나중에 세차하면 돼요. 추우면 뒤에 담요가 있는데 꺼내줄까요? 아니요. 이대로가 좋아요. 따뜻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히터 바람이 나오는 송풍구 쪽으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그 바람에 젖은 블라우스가 마르면서 그녀의 상체에 더욱 타이트하게 달라붙었어요. 운전대를 잡은 제 시선이 자꾸만 오른쪽으로 쏠리는 건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었습니다. 신호가 없는 고속도로였기에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몇 번이고 사고가 났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백미러를 보는 척하며 훔쳐본 그녀의 옆모습은 젖어 있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훨씬 더 청초하고 동시에 퇴폐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물방울이 그녀의 턱선을 타고 목덜미로 그리고 쇄골 깊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저는 침을 삼키며 지켜보았어요. 차 안에는 와이퍼 움직이는 소리와 히터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고 싶었지만 섣불리 말을 꺼냈다가 제 목소리가 떨리기라도 할까봐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그런데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은 참 좋은 분 같으세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그냥요. 요즘 세상에 저 같은 사람 도와주는 거 쉽지 않잖아요. 다들 모른 척 지나가던데. 뭐 사람 도리가 있으니까요. 운이 좋았던 거죠.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서 무언가 갈구하는 듯한 혹은 저를 시험하는 듯한 깊은 어둠을 담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결혼 10년 차가 넘어가면서부터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여자는 이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오로지 저라는 남자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주는 묘한 우월감과 배덕감이 제 척추를 타고 짜릿하게 올라왔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속도를 줄여야 했어요. 라디오에서는 서울 곳곳이 침수되었다는 재난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아니나 다를까 서울 진입로에 들어서자마자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앞서가던 차들의 브레이크 등이 붉은 띠를 이루며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거 큰일이네. 길이 완전히 막혔어요. 어떡하죠? 저 오늘 꼭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라디오 들어보니까 전 구간 통제라는데 쉽게 뚫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젖은 가방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고 가방 입구가 열리며 소지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파우치, 립스틱, 그리고 젖은 명함 지갑. 제가 도와주려고 손을 뻗는 순간 명함 지갑에서 빠져나온 명함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평범한 회사 명함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로고,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이름. 순간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이름은 제 대학 동기이자 몇 년 전 불미스러운 일로 소식이 끊겼던 녀석의 이름이었거든요. 이 여자가 왜 그 녀석의 명함을 가지고 있지? 의문이 머릿속을 스치는 찰나 그녀가 황급히 제 손에서 명함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는데 방금 전까지의 순진했던 눈빛과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떨어진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별거 아니에요. 그녀는 가방을 품에 꼭 안으며 창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녀의 젖은 등 뒤로 흐르는 정적이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때 꽉 막힌 도로 위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라디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어요. 현재 서울 전 지역 호우 경보 발령, 주요 간선도로 침수로 인해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차는 꼼짝없이 도로 위에 고립되었습니다. 빗물은 어느새 바퀴 높이까지 차오르고 있었고 시동을 끄지 않으면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동을 껐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자 빗소리가 더욱 크게 차 지붕을 때렸습니다. 어둠이 차 안을 덮쳤고 계기판의 희미한 불빛만이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 이제 못 가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레카도 못 들어올 상황이라. 저 무서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이 차가운 제 손등 위로 겹쳐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맞닿은 피부에서는 알 수 없는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체온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하고 치명적인 금지된 불꽃의 시작이었죠. 오늘 밤, 저 혼자 두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을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밖에는 세상이 떠내려갈 듯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이 좁고 밀폐된 차 안에는 젖은 옷을 입은 낯선 여자와 저 단둘뿐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제 손은 이미 그녀의 차가운 손을 마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불러올 파장을 그때의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차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도로 통제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거라는 절망적인 뉴스가 반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가까스로 찾아낸 곳은 국도변에 덩그러니 서 있는 낡은 모텔 하나뿐이었습니다. 알프스 모텔이라는 촌스러운 네온 사인이 비바람에 위태롭게 깜빡거리고 있었는데 그 불빛이 마치 우리 두 사람의 처지 같아 보였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로비로 뛰어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여야 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주인은 돋보기 안경 너머로 흠뻑 젖은 우리를 훑어보더니 심드렁한 표정으로 열쇠 하나를 툭 던져주더군요. 방이 하나밖에 없다는 뻔한 거짓말 같은 상황이었지만 밖은 전쟁터 같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기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좁은 공간엔 빗물 뚝뚝 떨어지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 가득 찼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선 여자를 데리고 모텔방으로 들어가는 파렴치한 중년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눅눅한 습기와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뒤섞인 묘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두침침한 조명 아래 낡은 꽃무늬 벽지와 붉은색 벨벳 소파가 놓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놓인 커다란 침대가
유독 시선을 잡아 끌었어요.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려 창문을 열려고 했지만 들이치는 비 때문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지민 씨는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에 서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에어컨이 켜져 있었는지 방 안은 냉골처럼 차가웠고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은 그녀의 입술은 이제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기, 먼저 씻으세요. 옷이 다 젖어서 감기 걸리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선생님은 어떡해요? 저는 나중에 씻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기 소파에서 잘 테니까 침대 쓰세요.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긴 말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요. 그러다 진짜 쓰러집니다. 제가 짐짓 엄한 목소리로 말하자 그제야 그녀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욕실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달칵 소리가 들리자 팽팽했던 긴장이 일순간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젖은 넥타이를 풀어 헤쳤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비 때문에 도로가 막혀서 모텔에 왔다고 하면 혼자냐고 물을 게 뻔했고 거짓말을 하자니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도로 침수로 차박 중 배터리 아끼려고 전화 끈다는 짧은 문자 하나만 남기고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건 아내를 속이는 행위이자 오늘 밤 이 공간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비겁한 행동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욕실 안에서 물줄기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모텔이라 그런지 욕실 벽이 얇아도 너무 얇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욕실 문이 반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뿌연 김이 서린 유리 너머로 그녀가 옷을 벗는 실루엣이 흐릿하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블라우스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스커트가 내려가는 그 일련의 동작들이 그림 자극처럼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볼륨을 높여서 물소리를 덮어보려 했지만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웅웅거리는 소음처럼 들릴 뿐 제 온 신경은 오직 저 유리문 너머의 실루엣에 꽂혀 있었습니다. 상상이라는 건 참 무서운 놈이더군요. 보이지 않으니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봤던 그녀의 하얀 목선, 빗물에 젖어 투명하게 비치던 쇄골, 그리고 떨리던 어깨가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조합되며 저를 괴롭혔어요. 이러면 안 된다. 넌 가장이다. 넌 부장이다라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본능은 제 이성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멈추고 잠시 정적이 흘렀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올 거라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거든요. 드디어 욕실 문이 열리고 하얀 수증기와 함께 그녀가 걸어 나왔습니다. 모텔에 비치된 헐렁한 가운 하나만 걸친 채였어요. 방금 씻고 나온 그녀에게서는 따뜻하고 향긋한 비누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털며 나오는데 물기를 머금은 피부가 조명을 받아 윤기 흐르듯 반짝였습니다. 화장을 지운 민낯은 훨씬 더 어려 보였고 동시에 묘하게 무방비해 보였어요. 그녀가 저를 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개운해요. 선생님도 얼른 씻으세요. 따뜻한 물 잘 나와요. 아, 네. 그럴까요? 제가 엉거주춤 일어나려는데 그녀가 다가와 제 젖은 재킷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한 감각이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차 안에서의 차가웠던 손과는 달리
목욕을 마친 그녀의 손은 뜨거울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제 재킷을 옷걸이에 걸며 등 뒤에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까 차 안에서 저 지켜주셨을 때 정말 남자다우셨어요. 네, 별 말씀을요.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아니요, 아무나 못 그래요. 요즘 남자들 다들 자기만 알지 누가 낯선 여자 챙겨주나요? 저희 남편도 안 그랬거든요.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그리움보다는 원망과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묘한 우월감이 들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그녀의 남편보다 내가 더 낫다는, 그녀에게 인정받았다는 그 유치한 만족감이 제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죠. 집에서는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이나 받던 제가 여기서는 남자로 대우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고양시켰습니다. 그녀가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기며 저를 올려다보는데 그 눈빛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끈적하게 변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쾅 마이너스. 갑자기 밖에서 엄청난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방 안의 모든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정전이었어요. TV 소리도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도 뚝 끊기고 칠흑 같은 어둠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은 건 창문을 때리는 거친 빗소리뿐이었죠. 깍? 괜찮아요? 놀라지 마세요. 잠깐 정전된 것 같습니다. 지민 씨의 비명과 함께 무언가가 제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은 그녀가 저를 붙잡은 것이었죠. 그녀의 얇은 가운 너머로 뜨거운 체온이, 그리고 쿵쿵거리는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제 양팔이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멈칫거렸어요. 밀어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녀의 작은 몸을 차마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뿌리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어둠은 사람을 솔직하게, 아니 뻔뻔하게 만드니까요. 보이지 않는다는 핑계로 저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선생님, 무서워요. 불 켜지 마세요. 네, 불을 왜? 그냥, 지금이 더 좋아요. 선생님 얼굴 안 보이니까. 더 용기가 나서요. 그녀의 숨결이 제 턱 밑에서 간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용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그녀의 고개가 천천히 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지금 그녀의 얼굴이 제 입술 바로 아래까지 와 있다는 것을요. 그녀에게서 나는 비누 향기가 제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저도 모르게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내려와 가운 위로 드러난 목덜미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피부가 닿을 때마다 그녀가 흠칫거리는 게 느껴졌지만 물러서지는 않더군요. 오히려 제 품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처럼 그녀는 저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소파 위에 던져둔 그녀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징마이너스 정적을 깨는 그 기계적인 소음이 찬물을 끼얹듯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핸드폰 액정 불빛이 번쩍였고 저는 무심코 그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떠 있었어요. 김 실장 독촉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습니다. 독촉이라는 두 글자가 붉은색 경고등처럼 제 눈에 박혔습니다. 지민 씨가 화들짝 놀라며 제품에서 떨어져 나가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액정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방금 전까지 저를 유혹하던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들키지 말아야 할 것을 들킨 사람의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인 창백한 얼굴이었죠. 진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 울렸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가슴에 꼭 껴안고 거친 숨만 몰아쉴 뿐이었어요. 어둠이 다시 방 안을 덮쳤지만 아까와 같은 달콤한 긴장감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의심과 불안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죠. 안 받아요? 급한 전화 같은데. 아니에요. 잘못 건 전화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가 단순히 비를 피하러 내 차에 탄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밤, 이 모텔방에서의 하룻밤이 내 인생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끌고 갈 거라는 불길한 예감을요. 하지만 바보 같게도 저는 그녀를 추궁하는 대신 다시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말았습니다. 이미 저는 그녀가 쳐놓은 덫에 혹은 그녀라는 늪에 발목이 잠겨버린 상태였으니까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날이 밝으려면 아직도 한참이 남은 새벽 2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틈으로 스며든 날카로운 햇살이 눈꺼풀을 찔러왔을 때 저는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광랑 같던 폭우는 거짓말처럼 그쳐 있었고 세상은 얄미울 정도로 화창하게 개어 있었죠. 하지만 좁은 모텔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습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소파에서 쪽잠을 잔 탓에 온몸이 얻어맞은 듯 뻐근했고 침대 쪽을 바라보니 지민 씨는 이미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몸에 감은 채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역광을 받은 그 뒷모습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어요. 인기척을 느낀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숨을 멈출 뻔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눈가는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일어났어요. 몸은 좀 어떻습니까? 선생님, 저 갈 데가 없어요. 네, 그게 무슨. 저 나가면 죽어요, 그 사람들. 저 잡으러 올 거예요.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젯밤 걸려왔던 그 전화, 김 실장이라는 작자는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라 불법 사채업자였던 겁니다. 전 남편이 그녀 명의로 거액의 빚을 지고 도망갔고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은 그녀는 놈들에게 쫓기는 신세라고 했어요.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제 앞 스르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불이 흘러내리며 그녀의 하얀 어깨가 드러났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제 바짓단을 부여잡았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절박한지 손톱이 제 살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숨겨만 주세요. 제발요. 아니, 지민 씨 경찰에 신고를 하든가 해야지.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신고하면 저 진짜 죽여버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 저 한 달만, 아니 보름만이라도 숨겨주세요. 이걸 어쩐다. 저 숨겨주시면 선생님이 원하시는 거 뭐든 다 할게요. 선생님이 외로울 때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네. 원하는 건 뭐든 다 하겠다는 그 말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제 귓가에 끈적하게 달라붙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당장 그녀를 경찰서에 데려다주고 손을 떼는 게 맞았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서 파들파들 떨고 있는 이 여자를,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유일한 구원자처럼 우러러보는 이 여자를 차마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동정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젯밤 어둠 속에서 느꼈던 그 뜨거운 감촉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는 추악한 욕망이었을까요? 제 머릿속에서 아내의 얼굴과 딸의 얼굴이 교차했지만 결국 저는 지민 씨를 일으켜 세우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의 궤도가 완전히 이탈하는 순간이었죠. 제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분당 외곽에 있는 제 개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몇 년 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아내 몰래 마련해 둔 비밀 공간이었어요. 가끔 야근 핑계를 대고 와서 맥주나 마시며 쉬던 그곳이 이제는 그녀의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랫동안 비워둔 탓에 쌓인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지민 씨는 낯선 공간을 둘러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에게서 나는 샴푸 향기가 퀴퀴한 먼지 냄새를 순식간에 덮어버렸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평생 잊지 않을게요. 당분간 여기 지내면서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필요한 건 내가 퇴근길에 사다 줄 테니까 밖에는 나가지 말아요. 내 말씀 잘 들을게요. 선생님만의 여자가 될게요. 선생님만의 여자라는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무능한 부장으로, 집에서는 무뚝뚝한 남편으로 연기했지만 퇴근 후 오피스텔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왕이 된 기분이었어요. 지민 씨는 제가 올 시간이 되면 미리 목욕을 하고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그녀는 강아지처럼 현관으로 달려 나와 제 가방을 받아주었죠. 아내가 밥 먹었어? 라고 건조하게 묻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 넥타이를 풀어주며 오늘 많이 힘들었죠? 라고 속삭였고 그 나직한 목소리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오피스텔 안은 온통 그녀의 흔적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욕실에는 그녀의 칫솔과 화장품이 늘어났고 침대에는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으며 냉장고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과일들이 채워졌어요. 마치 소꿉놀이를 하는 것 같았지만 그건 현실보다 더 달콤하고 중독적인 환상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늦추기 시작했어요. 야근이다, 회식이다 핑계를 대고 오피스텔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죄책감보다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잠자리가 의무방어전처럼 느껴진 지 오래였지만 지민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은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비오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지민 씨는 평소보다 더 대담한 옷차림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얇은 실크 슬립 한 장만 걸치고 있었는데 조명 아래서 그녀의 실루엣이 적나라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실 바닥에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붉은 와인이 그녀의 입술을 적시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그녀의 눈빛이 몽롱하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제 옆으로 다가와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셔츠 너머로 뜨겁게 전해져 왔고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였어요. 선생님, 저 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다행이네. 근데 불안해요. 이 행복이 깨질까봐 선생님이 다시 집으로 가버리면 저는 또 혼자잖아요. 그녀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리자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에 비볐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뺨이 제 거친 손바닥을 스치는 감촉에 뇌관이 터지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어요. 그녀는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제 입술 근처에서 맴돌았고 샴푸 향기와 와인 향기가 뒤섞여 제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죠. 오늘 밤은 가지 마세요, 네. 지민 씨, 나는 알아요. 사모님한테 가야 하는 것 근데
오늘은 그냥 제 옆에 있어 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도 원하시잖아요. 그녀의 손이 제 셔츠 단추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불이 붙는 것처럼 뜨거웠어요. 밀어내야 한다는 마지막 이성의 목소리는 그녀의 애처로운 눈빛 앞에서 힘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오히려 제 팔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고 그녀는 안도하듯 제 품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비록 육체적인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그날 밤 우리의 영혼은 이미 불륜이라는 강을 건너버린 뒤였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엉켜있는 그 시간 동안 저는 제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으니까요. 이 위험한 동거가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눈을 감고 그 달콤한 늪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파국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더군요. 주말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간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데 아내가 식탁 위에 놓인 우편물 하나를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우편물 봉투에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라고 적혀 있었는데 주소가 우리 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분당 오피스텔 주소였죠.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그게 회사에서 회사 숙소라고 하기엔 가스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던데 거의 살림집 수준이던걸.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칼날이 제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등줄기로 식은 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아내는 이미 뭔가를 눈치챈 게 분명했습니다. 오피스텔에 숨겨둔 지민 씨, 그리고 그녀와의 위험한 놀이가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째깍거리며 제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시선이 제 얼굴을 뚫을 듯이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제 뇌세포는 비명을 지르며 수만 가지 변명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입술이 바짝 말라 들어갔고 등 뒤로는 식은 땀이 척추를 타고 흘러내려 속옷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회사 숙소라는 핑계는 이미 먹히지 않았고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아내의 눈동자 속에 비친 저는 거짓말을 들킨 어린아이처럼 초라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고지서를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는 순간 마치 판사의 의사봉 소리처럼 제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김 부장 알지? 그 친구가 이혼 소송 중이라 잠시 내 명의로 빌려준 거야. 김 부장 저번에 장례식장에서 본 그 사람. 맞아. 그 친구 와이프가 재산 가압류하고 난리도 아니라서 갈 데가 없다고 하길래 내가 잠시 도와준 거야. 근데 왜 당신이 가스비를 내줘? 지금 그 친구 카드가 다 정지돼서 나중에 다 받기로 했어. 진짜야.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저도 느꼈지만 아내는 다행히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를 믿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말 섞기 싫다는 체념에 가까워 보였어요. 아내는 김 부장한테 전해 남의 남편 곤란하게 하지 말고 빨리 정리하라고라는 차가운 한마디를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힌 안방 문을 바라보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었어요. 아내의 의심은 불씨처럼 남아 언제든 다시 타오를 게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오피스텔에 있는 지민 씨를 이제 더 이상 그곳에 둘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퇴근하자마자 저는 오피스텔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설렘으로 두근거렸을 그 길이 그날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무겁고 두렵기만 했어요. 도어락을 열고 들어서자 지민 씨는 여느 때처럼 현관 앞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해맑게 웃으며 선생님 오셨어요? 라고 묻는 그녀를 보자 죄책감과 답답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 연극을 끝내야 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민 씨,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집사람이 알았어요. 더 이상은 위험해서 안 됩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요. 돈은 내가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민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짓던 천사 같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게 식은 눈동자만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더군요. 그건 며칠 전 우리가 와인을 마시며 취해 있을 때 그녀가 몰래 찍은 셀카였습니다. 제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는 그녀와 붉게 상기된 얼굴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제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죠. 누가 봐도 불륜 관계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선생님, 저버리시면 안 돼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진 지워. 사모님이 이거 보시면 어쩌시려고요. 저 갈 데 없는 거 아시잖아요. 협박하는 거야. 내가 너 구해줬잖아.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지셨어야죠. 사람 마음 다 흔들어 놓고. 이제 와서 위험하니까 나가라고요. 전 못 나가요. 아니, 안 나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순수하고 가련했던 피해자인 줄 알았던 그녀가 사실은 제 약점을 쥐고 흔드는 포식자로 돌변한 순간이었죠. 제가 구원했다고 믿었던 여자가 사실은 저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다는 사실에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다시 애원하듯 하지만 강압적으로 속삭였습니다. 돈 더 필요해요. 빚 갚으려면 5천은 더 있어야 해요. 선생님 능력 되시잖아요. 그녀의 손길이 뱀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뿌리치려고 했지만 핸드폰 속에 담긴 그 사진 한 장이 제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질 듯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문을 발로 차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지민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며 제 등 뒤로 숨었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김 실장. 그녀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덩치 큰 남자 2명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때려 부술 기세였습니다. 이웃집에서 신고라도 하면 경찰이 출동할 테고 그러면 모든 게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민 씨를 방 안으로 밀어넣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따, 문 여는데 뭐 일이 오래 걸려. 서지민 어딨어. 당신들 누구요? 여긴 내 집인데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나가시오. 아저씨가 서지민 기둥서방인가 보네. 돈 대신 갚아줄 거 아니면 비키쇼. 남자는 저를 거칠게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방문이 열리고 비명을 지르는 지민 씨가 머리채를 잡힌 채 거실로 끌려 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선생님. 그녀가 울부짖으며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협박하던 여자였지만 남자들에게 짐승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도움을 청하는 그 순간
저는 덫에 걸린 줄 알면서도 다시 한번 그녀의 구원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그건 결심이라기보다 수컷의 본능에 가까웠습니다. 그 손 놓지 못해 여자한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남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남자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더니 주먹을 휘둘렀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터졌습니다. 안경이 날아가고 시야가 핑 돌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대로 남자의 허리를 붙잡고 바닥으로 뒹굴었습니다. 나이 50을 바라보는 중년의 몸부림은 처절했습니다. 주먹이 날아오고 발길질이 쏟아졌지만 저는 지민 씨 앞을 막아서며 맷집으로 버텼습니다. 건드리지 마. 경찰 불렀으니까 당장 꺼져. 제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남자들이 멈칫하더군요. 소란이 커지면 곤란한 건 그들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김 실장이라는 작자가 제 멱살을 잡았다가 탁 놓으며 침을 뱉었습니다. 독한 아재네, 오늘은 봐준다 대신 내일까지 이자까지 쳐서 안 갚으면 그땐 진짜 죽여버린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나가. 남자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저는 입가에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묘하게도 정신은 맑아졌습니다. 지민 씨가 덜덜 떨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제 터진 입술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어요.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괜찮아요. 안 다쳤으면 됐어. 바보같이, 진짜 바보같이. 그녀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협박하던 도끼 어린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연약한 여자로 돌아와 있었어요. 저는 압니다. 이 여자가 또다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품에서 울고 있는 그녀가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피냄새와 그녀의 땀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하차주는 짐승들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지독한 관계를 끊어내기엔 제가 이미 그녀에게 너무 깊이 중독되어 버렸다는 사실을요. 지민 씨가 구급상자를 가져와 제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따가운 알코올 기운에 제가 인상을 찌푸리자 그녀가 호호 마이너스하고 입김을 불어주었어요. 그 따뜻한 숨결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그녀의 젖은 눈망울이 저를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리고 고마워요. 정말로요. 그 말 한마디에 맞았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에 폭력이 휩쓸고 간 자리에 기이한 전우애와 애틋함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오피스텔 안은 세상과 단절된 요새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신은 우리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고요를 깨고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쾅쾅거리는 소리가 아닌 아주 정중하고 규칙적인 벨소리였습니다. 지민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또 그놈들이에요? 그녀가 입모양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익숙한 얼굴이 너무나도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마치 이 안에 누가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 속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동시에 제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뜬 아내라는 두 글자가 사형 선고처럼 번쩍거렸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째깍거리며 제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 인생을 지탱하던 두 개의 세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선 짐승처럼 굳게 닫힌 현관문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진동하는 핸드폰을 쥔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이 숨막히는 대치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을 열면 모든 게 끝장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연출하려 노력했지만 성대가 바짝 쪼그라들어 쇳소리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지민 씨는 입을 틀어막은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저는 그녀에게 쉿하는 손짓을 보내며 전화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여보, 왜 전화했어? 당신 어디야? 나 지금 오피스텔 앞인데. 아, 그래. 나 지금 잠깐 근처 편의점 나왔어. 김 부장이 담배 좀 사다 달라고 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술술 흘러나오는 그 뻔뻔한 거짓말에 스스로도 놀랄 지경이었죠. 인터폰 화면 속의 아내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문 쪽을 빤히 응시했습니다. 마치 그 두꺼운 철문을 뚫고 이 안을 들여다보려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이 쿵쾅거렸고 째깍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 카운트다운처럼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칫하는 그 찰나의 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민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 알았어. 김 부장한테 안부 전하고. 너무 늦게 다니지 마. 당신 요즘 피곤해 보여. 알았어. 금방 들어갈게. 먼저 자고 있어. 아내는 한참 동안 현관문을 노려보다가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화면으로 확인한 후에야 저는 참고 있던 숨을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는 비참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고작 이따위 거짓말 하나에 벌벌 떠는 내 모습이,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속이고 낯선 여자와 숨죽이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역겨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 문 밖, 아내가 있는 집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지민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저를 향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아내를 돌려보냈으니 다시 우리 둘만의 시간이 이어질 거라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그녀가 제 다리를 붙잡으며 안도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다행이에요. 저 진짜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그녀의 손길이 닿자마자 저는 뱀에 물린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했습니다. 이 지독한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 온 겁니다. 지민 씨, 일어나요. 네, 선생님, 왜 그러세요? 표정이. 옷 입고 짐 챙겨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갑게 나왔습니다. 지민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지금요? 밖에 김 실장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녀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제 비상금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아내 몰래 꼬깃꼬깃 모아온 돈, 제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던 그 돈을 미련 없이 내놓았죠. 그건 그녀에 대한 위자료이자 제 양심의 값이었으며 동시에 이 관계를 깔끔하게 청산하기 위한 이별 비용이었습니다. 이거면 빚 갚고 당분간 지낼 방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저 진짜 선생님 좋아해요. 착각하지 마요. 우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피할 곳이 필요했고 나는 일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서로 이용한 겁니다. 거짓말. 아까 저 구해줬잖아요. 몸 던져서 싸워줬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뭔데요? 그녀가 제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방금 전 그녀를 위해 피를 흘렸던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잔인하게 짓밟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둘 다 이 늪에서 영영 빠져나오지 못할 테니까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잡아 현관 쪽으로 거칠게 밀었습니다. 가라고.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 가정 깨면서까지 너 지킬 만큼 나 그렇게 한가한 놈 아니야. 제가 악을 쓰듯 고함을 지르자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제 분노에 압도된 그녀는 결국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 주섬주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은 처량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원망인지 미련인지 고마움인지 모를 복잡한 눈빛이 얽혀 있었죠. 건강하세요. 선생님. 그 한마디를 남기고 문이 닫혔습니다.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마치 감옥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둔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텅 빈 오피스텔에 혼자 남겨진 저는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해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초라해서 그리고 이 모든 관계가 끝났다는 허탈감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기대어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습니다. 희뿌연 연기 속으로 지민 씨의 얼굴이 그리고 지난 한 달간의 위험했던 일탈이 흩어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개어 있었죠.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기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잠든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지민 씨처럼 화려하거나 젊지는 않았지만 지난 20년을 저와 함께 버텨온 저의 유일한 전우이자 반려자였습니다.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올랐습니다. 죄책감과 고마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애틋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저는 아내의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잠결에 뒤척이며 제 손을 꽉 쥐어주더군요. 그 따뜻한 온기가 방황하던 저를 비로소 진짜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오피스텔은 정리했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는 여전했지만 예전처럼 듣기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태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가끔 비가 오는 날이면 지민 씨 생각이 나곤 했지만 그건 추억이라기보다는 아찔했던 사고의 기억처럼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환상을 쫓지 않았습니다.
진짜 남자의 행복은 스릴 넘치는 모험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 책임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한가로운 주말 오후 거실에서 아내와 과일을 깎아 먹으며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공한 여성 사업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는데 익숙한 얼굴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인터뷰를 하는 여자, 바로 서지민 씨였습니다. 그녀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말투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리포터가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라고 묻자 그녀가 화면을 응시하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저를 믿어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제게 주신 마지막 기회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 늦었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아내는 어머, 저 여자 참 멋있다. 그치? 하며 아무것도 모른 채 과일을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사과를 씹으며 화면 속의 그녀를 향해 속으로 답했습니다.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다. 부디 행복해라. TV 속 그녀와 눈이 마주친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끄고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산책이나 갈까? 웬일이야? 당신이 먼저 나가자고 다 하고.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지키기 위해 제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는 아마 평생 저만의 비밀로 남을 것입니다. 창밖에는 3년 전 그날처럼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 집 거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